그 순간 백구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했던 백구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목털이 곤두서고 눈에서 야생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수경의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 이게가! 백구는 수경 남편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수경의 남편이 발로 백구를 차려고 했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물며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당장 묶어놔!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백구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구가 고마웠습니다. 자신 대신 화를 내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수경의 남편은 바지가 찢어진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폐질환으로 몸이 약했던 수연은 아버지 장례식 내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조문객들 앞에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키우던 진돗개 백구가 수연 곁에서 맴돌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 수연은 아버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이불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대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올까 싶어 창문을 내다봤죠. 오빠 수철과 언니 수경이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수연은 오빠와 언니가 아버지 유품 정리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수연아, 문 열어. 수철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수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많이 아팠지? 하며 수연을 걱정했을 텐데 이날은 인사도 없이 곧장 거실로 향했습니다. 앉아. 수경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수철도 옆에 앉더니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가슴이 답답해서 기침을 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백구가 수연 발치에 앉아 오빠와 언니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언니? 아버지 유언장이야. 수경이 서류를 수연 앞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크게 뜨고 유언장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고 집과 땅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평소 아버지 것과 달라 보였어요. 집과 땅은 수철이와 내가 반반씩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 수연이 내게는 현금 500만 원만 주기로 하셨대. 그런데 언니, 아버지가 언제 이런 유언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데. 수연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입원하시기 전에 미리 써놓으신 거야. 공증도 받으셨고. 오빠, 아버지는 입원하신 적이 없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순간 오빠와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수경의 남편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수연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수경의 남편은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여기 집이 생각보다 괜찮네. 위치도 좋고 리모델링하면 서울 사람들한테 펜션으로 빌려줄 수 있겠어. 한 달에 200은 받겠는데?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은 수연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유일한 보금자리였거든요. 특히 폐가 안 좋아진 후로는 서울의 매연 때문에 시골을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잠깐, 그런데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철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수연아,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집 활용하기 어려워. 서울에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사는 게 나을 거야. 500만 원이면 보증금에 몇 달 월세는 낼 수 있잖아. 오빠, 제가 이 패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 병원 말고는 제 병을 아는 곳도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저를 이렇게 내버리시려고 했을까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어요. 그러자 수경의 남편이 짜증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야, 이 집 이제 우리 거야. 법적으로 다 처리됐어. 유언장도 있고 소유권 이전 절차도 벌써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나가. 더 늦으면 강제 집행 신청할 거야.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을 벌써 했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수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기침이 쏟아져 나왔어요. 폐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친 기침의 수연은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오빠, 언니, 이상해요. 뭔가 너무 이상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아껴주셨는데 정말로 저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려고 했을까요? 제가 아픈 걸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그때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어요. 백구는 수연을 가장 아꼈고 수연이 기침할 때마다 옆에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죠. 수경의 남편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도 처분해야겠네. 시끄럽기만 하고 쓸모도 없어. 그 순간 백구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했던 백구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목털이 곤두서고 눈에서 야생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수경의 남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 이 개가. 백구는 수경 남편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수경의 남편이 발로 백구를 차려고 했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물며 좌우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당장 묶어놔.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백구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구가 고마웠습니다. 자신 대신 화를 내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수경의 남편은 바지가 찢어진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는 수연 곁으로 와서 앉았어요. 수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수연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주겠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경찰 불러서 강제로 내보낼 거야. 그리고 그 개도 보건소에 맡길 거고. 수철이 차갑게 말하고는 수경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백구가 수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떠난 후 수연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폐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가래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저녁도 거르고 아버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만이 수연 곁을 지키며 가끔 코를 킁킁거리며 수연의 손을 핥아줬죠. 밤이 깊어갈 무렵 수연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백구가 수연의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 했지만 수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연은 차가운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온몸이 뻣뻣하고 목이 맞댔습니다. 백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백구야? 수연이 부르자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백구의 짖는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큰일이 났다는 듯이 다급하고 절박한 소리였죠. 수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백구가 입에 뭔가를 물고 수연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손바닥만 한 돌덩이였어요. 그런데 돌표면에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 백구야. 어디서 다쳤어? 수연이 백구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핏자국은 뭘까요? 수연이 돌을 받아들자 백구는 다시 마당 한쪽으로 달려가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백구는 수연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깊이 땅을 팠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고 백구의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백구가 잠시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연의 코끝에 희미한 향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듯한 깊고 신비로운 향이었어요. 수연이 손에 든 돌을 코에 가져다 대자 향이 더 진해졌습니다. 이상해. 돌에서 향이 나. 수연은 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검붉은 핏자국을 닦아내자 선명한 돌의 색상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향이 나는 예뻐 보이는 돌이었습니다. 백구가 다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연도 옆에 앉아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병든 몸이라 금세 숨이 찼지만 백구의 절박함에 이끌려 계속 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연의 손끝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뭔가 있어, 백구야. 더 깊이 파자 낡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습니다. 꽤 큰 상자였어요. 백구도 흥분해서 꼬리를 흔들며 상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상자를 완전히 파내자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자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나무가 검게 변색되어 있고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튼튼해 보였어요. 수연이 상자를 열려고 하는데 뚜껑에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지? 자물쇠는 녹슬어서 부서질 것 같았어요. 수연이 손에 든 향돌 조각으로 자물쇠를 살짝 건드리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진한 향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한 향에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향을 맡자 막혔던 폐가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주먹만 한 크기의 돌 덩어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검은 빛이 도는 돌이었는데 향이 너무 진해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한쪽 구석에는 두껍게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수연에게 이것은 용연향이라는 아주 귀한 돌이다. 1g에 300만 원씩 하는 보물이야. 이 덩어리는 대략 500g 정도 될 거다. 아버지가 내 평생을 위해 숨겨둔 진짜 유산이란다.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500g이면 15억 원이 넘는 가치였어요. 그런데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연아, 만약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누군가가 유언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진짜 유언장은 이 상자 밑바닥에 숨겨뒀어. 집과 땅, 그리고 이 용연향까지 모든 것이 수연 내 것이다. 아버지는 절대로 너만큼은 버리지 않는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자 밑바닥을 뒤져보니 정말로 두꺼운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식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인의 도장과 날짜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유언장을 읽어보니 집과 땅 그리고 이 용연양까지 모든 것이 수연에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가져온 유언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이럴 줄 아셨구나. 수연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평생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용연양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이미 집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수연은 용연양 향을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침이 멈추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용연양과 진짜 유언장을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오빠와 언니에게 맞설 수 있는 진짜 무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용연양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백구가 수연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백구의 발에는 아직 흙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사명을 완수한 듯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수연은 용연양을 품에 안고 잠시 잠들었다가 오전 9시경에 깨어났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평소라면 아침마다 심한 기침과 가래 때문에 한참을 고생했을 텐데 오늘은 숨쉬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용연양의 효과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것도 잠시 현관 앞에서 우편 배달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수연이 문을 열고 봉투를 받아보니 발송인이 세무서였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양도소득세 고지서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3,800만 원? 집과 땅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발생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납부 의무자가 수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오빠와 언니가 상속받았다면서 왜 세금은 수연이 내야 하는 걸까요? 그때 또 다른 우편 배달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온 압류예고 통지서였어요. 압류? 뭘 압류한다는 거지? 통지서를 읽어보니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과 토지가 압류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오빠와 언니가 집을 가져갔다면서 왜 세금과 압류는 수연 몫인 걸까요? 백구가 수연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수연이 통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자 백구가 수연의 손을 하찼어요. 백구야, 이게 뭔 일이야? 집도 뺏기고 세금도 내라고 하고. 수연은 급히 대학병원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로 일하는 친구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수연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수연이 폐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도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민정아, 나야 수연이. 어머, 수연아. 장례식 이후로 어떻게 지내? 몸은 좀 어때? 응.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향나는 돌 성분 분석해 줄 수 있어? 향나는 돌? 무슨 향나는 돌? 수연은 민정에게 용연양을 발견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물론 오빠와 언니 이야기는 빼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용연양이라는 돌을 구해 놓으셨는데 어떤 성분인지 궁금해서. 그래. 그럼 작은 조각만 가져와. 우리 병원 연구실에서 분석해 볼게. 1시간 후 수연은 용연양을 조심스럽게 손톱만큼 떼어내어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백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시내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정은 수연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네? 뭔가 달라 보여. 정말? 나도 오늘 아침부터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아.
민정이 용연향 조각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어머, 이 향. 정말 특별하다. 이런 향은 처음 맡아봐. 얼마나 걸려? 1시간 정도면 기본 성분 분석은 나올 거야. 그런데 수연아, 정말 괜찮아? 표정이 어둡니다. 수연은 민정에게 세금 고지서와 압류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민정이 서류들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 집을 상속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세금도 그 사람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이상해. 1시간 후 민정이 분석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민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연아, 이거 정말 어디서 구한 거야? 왜 뭔가 문제 있어? 민정이 분석 결과지를 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용연향이 맞아. 그것도 최고급. 1g당 300만 원은 좋기 해. 이 정도 품질이면 국가문화재급이라고 봐야 해.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쪽지에 적힌 내용이 정말이었어요. 그럼 500g이면 15억? 아니야. 이 품질이면 20억도 넘을 거야. 수연아, 이게 정말 내 거야? 수연은 진짜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정이 유언장을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 오빠, 언니가 가져간 유언장은 가짜였어. 아버지가 미리 다 예상하고 진짜 유언장을 숨겨두신 거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금 고지서랑 압류 통지서도 설명이 되네. 내 오빠, 언니가 소유권 이전할 때 서류를 조작한 것 같아. 실제로는 상속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세금은 내가 내라고 떠넘긴 거지. 그럼 나는 집도 못 갖고 세금만 내야 한다는 거야? 아니야. 진짜 유언장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어. 그리고 이 용연향이 있잖아. 이것만으로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실에서 전화네. 잠깐만. 민정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수연아, 큰일이야. 연구실 교수님이 이 용연향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혹시 이거 문화재청에 신고된 건 아니지? 문화재청? 용연향 중에서도 이 정도 품질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수준이래. 만약 정식 절차 없이 거래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수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용연향의 가치는 확인했지만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게다가 오빠와 언니는 벌써 자신들 몫을 챙기고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민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봐. 그리고 이 용연향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내 오빠, 언니가 알면 이것까지 빼앗으려 할 거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언니의 거짓말도 밝혀내야 했어요. 백구가 수연 옆에 앉아 조용히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수연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용연향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변호사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 갑자기 대문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창문으로 내다보니 언니 수경이 혼자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온화했어요. 수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왜 또 왔어요? 수연아, 어제는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수경이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수연은 어리둥절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수연아,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양심에 찔려서 내가 아픈데 집까지 뺏으면 안 되겠더라고. 수경이 거실에 앉으며 진심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의했어. 집은 내가 계속 살고 땅 매매로 나오는 돈을 우리가 나눠 갖기로. 수연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협박하던 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정말요? 그럼 제가 계속 여기 살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형제자매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수경의 눈빛이 계속 집안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연아, 아버지가 혹시 다른 유산도 남겨놓으신 건 없어? 다른 유산요?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워낙 신중하신 분이셨으니까. 혹시 보험이나 예금 통장 같은 거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수연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수경이 용현양의 존재를 눈치챈 걸까요? 언니,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버지가 워낙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혹시 아버지 방 좀 봐도 될까? 혹시 몰라서. 수경이 일어서며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용현양을 아버지 방 옷장 안에 숨겨뒀거든요. 언니, 굳이 뒤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만약 다른 통장이라도 있으면 내가 써야지. 수경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책상 밑을 살펴보고 옷장도 열어봤어요. 다행히 용현양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수경이 나가려는데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 수연아. 내일 수철이도 내려올 거야. 땅 매매 관련해서 서류 정리해야 해서. 네, 알겠어요. 수경이 떠난 후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수경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오전 수연은 백구와 함께 마을 이장님 댁에 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였어요.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식견이 높은 분이었거든요. 이장님, 상속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수연아. 아버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지? 수연이 상황을 설명하자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짜 유언장이 있다면 소송을 걸어야 해. 그런데 수연아, 요즘 마을에 수상한 트럭들이 자주 다니더라고. 트럭이요? 응, 서울 번호판 달린 큰 트럭이 내 집 근처에서 맴도는 걸 봤어. 혹시 수경이가 뭘 빼내가려는 건 아닐까?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수경이 용현양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이장님, 저 급히 집에 가봐야겠어요. 수연과 백구가 집으로 급히 돌아가는 길에 정말로 큰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경과 수철, 그리고 수경의 남편이 트럭 옆에 서 있었어요. 수연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철이 집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용현양이 든 상자였습니다. 어떻게 찾았지? 수연이 숨어서 보고 있는데 수경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갓 나가는 거 맞아? 냄새만 지독하고. 바보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하나만 팔아도 우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수철이 상자를 트럭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언제 오려나? 곧 올 거야. 그 전에 빨리 가자. 수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자신을 속이고 용현양을 훔쳐가려는 거였어요. 수연이 뛰어나가려는 순간 백구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백구야, 안 돼. 백구는 트럭을 향해 달려가며 지저댔습니다. 수경의 남편이 백구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이게가 또.
그때 트럭이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백구는 트럭을 따라 도로로 뛰어나갔어요. 백구야. 수연이 소리쳤지만 그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백구를 들이받았습니다. 긱! 백구의 비명소리와 함께 몸이 도로 옆으로 튕겨나갔어요. 수연은 미친 듯이 달려가 백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백구는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고 입에서도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경과 수철은 트럭과 함께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내려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개가 뛰어나와서. 수연은 백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 걸 가져가고 싶었어? 백구까지. 백구는 수연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동물병원, 빨리 동물병원에 가야 해. 수연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부탁해서 백구를 안고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백구는 수연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의사가 급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많이 다쳤네요.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빼앗기고 이제 백구까지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경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수연아, 미안해.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용연양 팔아서 돈 좀 나누자. 연락해. 수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었어요. 백구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수연은 동물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왼쪽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백구가 자신을 지키려다 이런 일을 당한 거였거든요. 제발, 백구만큼은 살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연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어제 일어난 모든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놨어요. 뭐라고? 수경이랑 수철이가 그런 짓을? 백구까지 다치게 하고?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백구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백구를 무척 좋아했어요. 이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도 없고. 그때 마을 청년회장인 준호가 나섰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우리 마을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있어요. 트럭 나가는 것도 다 찍혔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누나. 혹시 스마트폰으로 어제 일 녹음이라도 한 거 없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증거를 수집해 봅시다. 수경 누나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의 제안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수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어디 있어? 집에 없네. 언니, 백구 때문에 병원에 있어요. 백구? 무슨 일인데? 수경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니가 용연양 가져간 다음에 백구가 트럭 쫓아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무슨 용연양? 언니, 이제 그만해요. 다 알고 있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수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뭘 안다는 거야?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진짜 유언장도 있고요. 용현양이 얼마나 비싼 건지도 확인했어요. 전화 너머로 수경이 수철과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저녁에 집으로 갈게. 전화가 끊어진 후 수연은 준호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녹음 좀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누나. 제가 미리 가서 숨어 있을게요. 저녁 7시 수경과 수철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경의 남편도 함께였어요. 수연아, 앉아. 수철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준호가 부엌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오빠, 제 용현양 돌려주세요. 무슨 용현양? 그런 거 없어. 수철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오빠, 어제 제가 다 봤어요. 트럭에 실어서 가져간 거. 증거라도 있어? 수경의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거요? 마을 CCTV에 다 찍혔어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그거 원래 우리 거야. 수철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오빠, 진짜 유언장 여기 있어요. 수연이 유언장을 꺼내 보이자 수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거 가짜야. 우리가 가져온 게 진짜라고. 언니, 공증 날짜 보세요. 언니가 가져온 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날짜로 되어 있어요. 수연의 말에 수경과 수철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수경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백구까지 다치게 하고. 그깟게 하나 죽으면 어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수경의 남편이 욕설을 내뱉었어요. 그 순간 수연은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준호 쪽을 살짝 봤습니다. 수연아, 그냥 조용히 해. 어차피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병든 몸으로. 수철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오빠, 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으로 갈 거예요. 법으로? 하하. 내가 뭘 알고 법으로 가? 수경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녹음하던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다 녹음됐어요. 세 사람이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너 누구야? 마을 청년회장 김준호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다 녹음했고요. 내일 당장 경찰서와 언론사에 제보할 거예요. 수철이 준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준호는 이미 문 쪽으로 피해 있었어요. 누나, 빨리 나와요. 수연과 준호는 집 밖으로 나왔고 마을 사람들이 이미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준호가 미리 연락해둔 것 같았습니다. 수경아, 수철아, 나와. 이장님이 소리쳤습니다. 백구 다치게 하고 수연이 괴롭히는 게 뭐야? 마을 아주머니들도 분노했어요. 결국 수경과 수철, 수경의 남편은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받으며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들고 지역 방송국에 직접 찾아갔어요. 이틀 후 지역 뉴스에서 수연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상속 유언장 위조 의혹, 병든 막내딸이 피해자. 뉴스가 나간 후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렸어요. 수경과 수철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숨어버렸습니다. 수연은 변호사와 상담 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도 용현양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수연은 백구가 입원한 동물병원에서 중얼거렸어요. 백구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생명은 괜찮았습니다. 뉴스 방송 후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수연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연 씨, 용현양 도난 신고 건으로 연락드려요.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수경의 남편이 용현양 밀수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알고 보니 수경의 남편은 이미 여러 차례 문화재 밀수에 관련된 전과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네. 수연의 변호사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수연 씨, 증거는 충분해요. 위조 유언장, CCTV 영상, 녹음 파일, 마을 주민 증언까지. 이기기 어려운 재판이 아닙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지방법원 민사법정의 수연은 김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어요. 반대편에는 수철과 수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경은 남편이 구속된 후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민사 제245호 상속 재산 반환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입증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들이 제출한 유언장이 위조된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증 날짜를 보시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 날로 되어 있습니다. 수철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단순한 기재 착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필적 감정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필적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연이 제출한 진짜 유언장과 비교한 결과 수철과 수경이 가져온 유언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판명됐어요. 수철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또한 재판장님, 피고들이 원고의 집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용현양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수철과 수경의 남편이 트럭에 상자를 싣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마을 방범용 CCTV에 녹화된 것으로 피고들이 원고 모르게 용현양을 반출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준호가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깟게 하나 죽으면 어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수경의 목소리가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차피 너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병든 몸으로. 수철의 협박성 발언도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수연이는 평생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아버지 간병을 혼자 다 했어요. 그런데 수철이와 수경이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의 증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백구가 다친 날 저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철이와 수경이가 트럭으로 뭔가를 가져가고 그걸 막으려던 백구가 사고를 당했어요. 마을 청년회장 준호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수철과 수경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결정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나온 감정사가 용현양의 가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 용현양은 1g당 약 300만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제출된 용현양은 약 500g으로 총 가치는 1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수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 기회를 줬을 때 수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철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수연아, 오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경도 울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오빠, 언니. 저를 버렸던 사람들이 무릎 꿇는 모습, 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까지 빼앗으려 했잖아요.
백구까지 다치게 하면서요. 수연아,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던 게 기억 안 나세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들의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 인정하며 원고 수연에게 모든 상속 재산을 반환하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위조 유언장 작성 및 용현양 절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완승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수철이 다시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수연은 수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빠,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제가 아프다고 할 때도요. 그때마다 오빠와 언니는 저를 짐짝 취급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라는 말, 제가 집에서 쫓겨날 때는 왜 안 하셨어요? 수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수연은 백구가 입원한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재판에서 승소한 지 한 달 후 수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연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향료 이사 김영우입니다. 수연 씨가 소유하신 용현양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어요. 용현양 관련 뉴스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가 용현양을 활용한 프리미엄 향수 라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업권 양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연은 민정과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수연아, 이건 정말 큰 기회야. 용현양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사업권만 양도하는 거니까 원본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일주일 후 수연은 서울의 대한향료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현양을 활용한 프리미엄 향수 사업권 10년 독점 계약이었어요. 계약금 38억 원입니다. 첫 해 로열티까지 합치면 50억은 넘을 거예요. 회사 임원이 말했을 때 수연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쫓겨날 처지였는데 이제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수연은 다음 날 바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백구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백구야, 누나 왔어. 백구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수연을 반겼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백구야, 이제 우리 좋은 일만 생기게 해보자. 수연은 백구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폐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수연아, 정말 많이 좋아졌네. 용현양 효과가 대단한 것 같아. 민정이 수연의 폐 상태를 검사하며 놀라워했어요. 수술하면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될 것 같아. 이제 서울에서도 살 수 있겠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고향에 있을 거야.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 후 수연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침도 멈췄고 숨쉬기도 편해졌습니다. 퇴원한 수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이장님, 저 마을에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재단? 네, 백구재단이라고 하려고 해요. 마을의 독거노인분들과 아픈 동물들을 돕는 재단이요. 수연은 50억 원 중 10억 원을 재단 설립 자금으로 내놓았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마을의 작은 동물병원도 만들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이장님이 감동스러워했어요.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마을의 유기견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백구는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지만 다른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은 백구와 함께 바닷가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시력을 잃었지만 수연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용연향 조각을 꺼내 향을 맡았어요. 이제는 폐가 좋아져서 진한 향도 거뜬히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연 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방송에서 수연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수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백구재단 홍보도 함께 해주세요. 며칠 후 수연은 서울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백구도 함께였어요. 수연 씨에게 묻겠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극복이라기보다는 포기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저는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수연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수연은 백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에는 재단에서 돌보는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왔구나. 수연이 강아지들을 쓰다듬자 백구도 친구들 사이에 앉았어요.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백구는 다른 동물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수연은 아버지 방에서 진짜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수연아,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낼 거라고. 유언장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백구가 수연 곁으로 와서 머리를 기댔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재단에서 돌보는 동물들의 행복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백구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인터뷰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수연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연 씨 덕분에 저도 가족과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용기가 생겼어요. 백구재단 이야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백구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인지 자주 쓰러졌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사고 때 받은 충격이 컸어요. 많이 약해진 것 같네요. 수연은 백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매일 저녁 바닷가 산책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여전히 수연과의 산책을 좋아했어요. 백구야, 우리 오늘도 바다 보러 갈까? 백구가 힘겹게 일어나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수연을 따라왔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것이 두 사람의 일과였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용연향 조각을 꺼내 향을 맡으며 백구와 대화했어요. 백구야, 내가 이걸 찾아내지 않았다면 난 정말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야.
백구는 수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형 방송국에서 특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수연 씨의 이야기를 전국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수연은 백구의 상태가 걱정됐지만 백구재단 홍보를 위해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백구도 함께였어요. 서울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무릎에 안고 앉았어요. 수연 씨,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힘들었지만 아버지와 백구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형제자매와는 지금도 연락하지 않으시나요? 네, 연락하지 않아요. 어떤 관계는 복구할 수 없거든요.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연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인생을 바꾼 건 무엇인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백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신이요. 그리고 한 마리 개가 물고 온 진실.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수연은 백구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것을 알아챘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괜찮아? 수연이 급히 서울의 응급동물병원으로 백구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많이 약해져 있네요. 그날 밤 수연은 백구와 함께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백구는 수연의 손을 하드며 마지막 힘을 다해 애정을 표현했어요.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백구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백구야. 수연은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백구의 장례식은 고향 마을에서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구재단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수연이의 이야기도 없었을 거야. 이장님이 조사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백구를 집 뒤편 언덕에 묻어줬어요. 아버지가 용현양을 묻어뒀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나서 수연은 주머니에서 용현양 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가장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백구야. 수연이 용현양 조각을 백구 무덤에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날 지킨 게 아니라 아빠의 마지막 뜻을 지킨 거였구나. 바람이 불어와 용현양의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백구가 함께 수연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백구 없는 산책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남겨준 사랑과 용기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재단에 들렀어요. 백구가 돌보던 강아지들이 수연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백구 역할을 해야 해.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수연 주위를 맴돌았어요. 수연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방에서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걸 이해했어요. 용현양도 백구도 모든 것이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걸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백구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 바다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백구재단의 새로운 기부 신청이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백구가 기뻐할 거예요. 그 밤 수연은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는 아버지와 백구가 나타나 수연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백구 무덤에 물을 주고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마을 아이들이 재단으로 견학을 오는 날이었어요. 수연은 아이들에게 백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구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지켜냈거든요. 뭐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사랑이요. 그리고 진실. 수연의 새로운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물어온 용연양 조각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